오늘 아무래도 이 이야기 하실 것 같았습니다. 예, 종북에 대한 이야기. 예. 이 종북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정말 마녀사냥식 무슨 도포 같아요. 한번 뒤집어 씌워 놓으면, 예. 그리고 또 누구한테든 던져갖고 한번 그냥 씌워지면 헤어날 길이 없고 논란의 시작으로 불거지는데, 자,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씨의 회고록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다시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가 이제 시작됐어요. 우병우하고 최순실 게이트, 즉 요즘 유행하는 이른바 우순실 게이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순실의 개념을 처음 제가 꺼냈을걸요. 그 우순실이란 가수는 있었지만은 네. 우병우 플러스 최순실 이거를 엮어가지고 우순실이라는 말은 아마 제가 처음 만들어냈을 겁니다. 예. 저작권을 우리 김 PD님이 갖고 계신 건데. 아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우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박근혜 권력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낡고 더러운 수법, 이 새누리당이 아주 그 전통적 수법이죠. 잊지도 않은 빨간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저것이 빨갱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한심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김 PD님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할 거라고 예상하셨다는데 사실 또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따라서 언급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한심스러운 공작에 우리가 넘어가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옳은가 싶은 또 한심스러운 생각도 있었어요. 저 스스로도 이걸 계속 같이 떠들어주는 것 또한 걔네들이 원하는 건데 싶은데 어차피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상황에서 또 그냥 있는 것 또한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그동안 북한 권력과 대한민국 대통령 또는 주요 정치인 사이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번 주 김용민 브리핑 본격 정치 논평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예. 이제 사건 내용 뭐 이걸 길게 인용할 생각은 없고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라면 익히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예.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아주 핵심 그 생선의 눈동자 같이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정리해 보면 예.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송민순 씨는 자기 회고록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의 의견을 물어 이 표결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회고록에서 쓰고 있는데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2007년 11월 15일이죠. 이날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이 다뤄졌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6일, 하루 지난 다음 날이죠. 이날 치열한 토론 결과 다수 의견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참여정부는 기권하기로 의견이 모여지니까 이에 대해서 문 전 비서실장이 이를 따라갔다. 이게 이제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의 종합된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 지금 북한의 표결에 대한 찬반 또는 기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뜻에 따라 기권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실상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막 떠들고 나오면 내용은 아는데 결론이 그래서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11월 16일 날 기권하기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11월 20일 나흘 후에 북한에다가 우리가 이 표결에 대해서 기권할 것이라는 걸 기존의 남북관계 관행에 따라서 주요한 사안은 미리 통보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그 관행에 따라 나흘 후에 기권 표결할 걸 통보해 준 것이 이 사안의 실체다. 이렇게 현재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갖고 이 사실을 송민순 씨가 쓴 개인적인 회고록의 개인 의견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다른 본질이 있는 것이냐 이야기가 전파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이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악용하고자 과거 NLN 잊지도 않았던 무슨 뭐 포기 발언 어쩌고 하면서 국민을 잘 속여갖고
그래서 이 점을 보니까 이번에 또다시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의 불씨를 붙였는데요. 오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긴급 의총을 한다고 하면서 이른바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거 새누리당이 늘 끊임없이 때만 되면 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른바 대통령의 통치행위 과정에서 있었던 남북 소통 관계를 자꾸만 또 왜곡해서 언급하고, 또 이정현 새누리당 현 대표는 내통이라고 하는 아주 자극적이고 황당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는데, 정말 누가 내통해온 것인지 아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뿌리와 줄기 해당하는 사람, 저는 뿌리는 박정희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줄기는 광주 민중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이다. 공화당과 민정당,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공화당과 민정당 세력들이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새누리당의 이제 주요한 구성원들이.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제 공통점이 있지만 쿠데타와 독재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고, 그리고 또 이를 유지했던 수법이 바로 비슷한 건데요. 전두환과 박정희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북한 정부 지도자들과 매우 강경하게 대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예. 진정한 내통행위가 누구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이제 SNS상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북한과 내통행위다, 이렇게 봐야 될 건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가 기획한 두 번째 쿠데타. 그러니까 첫 번째 쿠데타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했는데요. 박정희는 이렇게 찬탈한 권력을 통해서 자기 멋대로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가면서 북헌을 물랑케 하는 역사적 범죄도 마다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형식적인 선거를 통해 3번이나 대통령을 해먹었는데, 이걸 위해서 헌법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바꾸고 이렇게 했던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3번이나 해먹으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북한의 김일성은 가만히 앉아서 해먹는데 난 돌아다니면서 펴달라고 하냐 하면서 바꾼 게 바로 북한의 선거체제와 똑같은 유신헌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1972년 10월 유신체제 선포인데요. 이때 당시에 박정희가 아주 비밀리에 유신체제를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상황 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몰랐지만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었는데요. 박정희는 이 유신체제 선포를 앞두고 김일성에게 2차례나 이 사실을 알려줬고, 그리고 유신체제를 왜 선포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박정희가 김일성에게 유신체제 선포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이었는데요. 이우락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이 내용이 이제 아주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내각 수상이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을 이루겠다. 하지만 남측 다수가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질서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주위에서 들어야 할 중요한 선언을 발표할 거라고 이렇게 메시지에 쓰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건 바로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내각 수상이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주목해야 하냐면요. 이것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 당시 내각 수상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은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은 사실상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방안에 따라 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데요. 예. 그 증거가 바로 다음 메시지, 이어지는 메시지 내용입니다. 하지만 남측 다수가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이때 당시에 남측에서는 통일을 반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통일의 방안이 달랐기 때문에 뭐였냐면 북한은 연방제식 통일 방안, 두 체제를 두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게 연방제 체제인데요. 하나는 북한의 사회주의를 그대로 두고 그리고 남한은 자본주의를 두고 그 상태에서 통일 국가를 위한 총투표를 하자. 그래서 양 체제를 둔 상태에서 하나의 정부를 두자는 게 북한식 통일 방안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달랐죠. 북진 통일, 이른바 자본주의로의 흡수 통일을 하자고 연일 주장하고 이렇게 북돋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측에서 통일을 반대한 게 아니고 북한식 통일 방안을 반대했던 거죠. 이게 진실인데 박정희가 이 당시에 김일성에게 보낸 메시지는 남측 다수가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연방제식 통일 방안으로 내가 하겠다는 걸 약속하면서 다만 이러한 연방제식 통일 방안을 반대하고 있는 남측 다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부 질서를 먼저 구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신 체제를 선포하는 거니까 이해해달라는 안내를 북한 김일성에게 한 건데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이번에 송민순 씨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서 내통 운운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내통이라고 한다면 바로 1972년 박정희가 김일성에게 약속했던 이렇게 바로 메시지를 통해 전달했던 이 행위야말로 진정한 내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연방제식 통일 방안을 지지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이것은 뭐 사실상 우리나라 현행 실정법상 국가보안법의 사법처리 대상인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으로 무수히 많은 이들이 감옥을 갈 때 그 검찰의 공소장과 또 법원의 판결문에는 이런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토론하고 또는 지지했다는 이유로 유죄의 근거로 삼았는데 바로 이 박정희가 당시에 보냈던 이 메시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북한 역시 이러한 박정희와 김일성이 공감한 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해서 또 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72년 9월 22일 북한의 내각 수상인 정준택 부수상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당시 대통령에게 7.4 남북 공동성명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준택 부수상은 차우세스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잘 싸운다면 박정희가 남북 연방제를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박정희 정부와 합의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박정희가 김일성에게 보낸 메시지에 우리가 같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 동안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가 했다면. 지금 걸기대에 나오고 그냥 상상해보면 이 발언이야말로 진정한 이 내통행위고요. 단순히 외교적 수사를 뛰어넘어서 진짜 내부 공모를 한 거다.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흡수통일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내부 공모를 한 거죠. 김일성과. 야. 자, 이런 상황하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 바로 박정희에 이어서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여 7년간 대통령 자리에 앉았던 새누리당의 또 다른 뿌리 조직인 이 전두환. 이 사람이 1985년 10월 15일에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친서. 이 내용을 보면 저조차도 정말 경악했습니다. 처음 이 내용을 읽고. 전두환의 밀명을 받고 당시 김일성을 면담했던 노태우 정부 당시에 정무장관을 지냈던 박철원. 이 사람이 자신의 회고록에 인용한 주장에 의하면 전두환이 김일성에게 보내는 친서에서 이렇게 썼어요.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광복 후 오늘날까지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충정을 바쳐 이 나라의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해 이념과 체제를 떠나 한민족이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해 맞이하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야, 전두환이. 김일성에게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광복 후 오늘날까지 40년에 걸쳐라고 썼거든요. 광복은 1945년이고 그리고 한국전쟁, 이른바 북한이 일으킨 전쟁은 1950년인데 광복 후 오늘날까지 평화정책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해, 즉 한국전쟁에 대한 이거를 평화정책이라고 쓴 표현, 그리고 이념과 체제를 떠나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해 맞이한다. 이 내용은 그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표현 아닙니까? 새누리당식 논리로 보면? 이건 정말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단순히 외교적 수사라고 변명한다면, 그래서 새누리당은 당시에 지도자인 전두환이 그냥 김일성에게 보낸 외교적 수사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해도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할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요, 더 놀라운 거, 전두환의 이런 낯가려운 친송, 이것에 대해서 북한 김일성의 화답은 뭐였냐? 평양에 자주 오시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평양에 자주 오시라고. 참나. 네? 전두환의 이 말에 김일성이 평양에 자주 오라고 그랬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데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논평의 핵심, 박정희와 전두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비난할 목적으로 이 논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엄혹한 이른바 쿠데타 독재 권력 하에서도 그래서 국민적 비난이 높았지만 여하간 남북 사이에서는 이러한 대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또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내부적인 협상이 있었다는 점, 이거를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적 노력을 새누리당이 때만 되면 자기네들이 불리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용공 덧칠감 물감으로 가져다 쓰면서 진짜 국익을 훼손하고 밝혀서는 안 될 외교적인 어떤 비밀 이런 것을 그냥 막 공개해갖고 남북관계를 훼손시키고 그리고 또 본질을 훼손시키는 이런 행위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이정현 대표에게 제가 정말 충고하고 싶은 건요. 지금 밝혀야 할 것은 이런 정말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병우와 최순실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지에 대한 것을 밝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해결해야 할 것은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몰은 국가 권력,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또 사과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정말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러한 모든 권력형 게이트를 묻기 위해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자꾸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본질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건 오히려 비난받다 마땅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공격한다면 이른바 새누리당 친박 세력이 그토록 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모시고 싶어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맞아서 당시 북한 김정일에게 보낸 2008년도 9월 3일 축전, 이 내용도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평양방송이 2008년 9월 22일 발표한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축전 전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각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저의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마지막 문장이 저는 아주 좀 충격적이에요. 또 각하께, 그러니까 김정일에게 저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처럼 반기문 씨를 이 새누리당 그 친박 대통령 후보로 세운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공격이
결국 부메랑이 될 거다. 저는 예. 이런 충고를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엉뚱하게 사실과 다른 걸로 문제 삼으면서 자꾸만 이렇게 좌경, 용경 어쩌고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문제를 삼는 것, 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모든 행위, 또 남북관계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외교적 관례 절차를 가지고 침소봉대하면서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바보 같은 행위인데, 만약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바로 지난 2002년 5월 당시에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일개 야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4시간 동안 독대하고 돌아왔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같이 확인을 해보자. 김용민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현존하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정치인은 지금 유일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4시간 동안 김정일과 유일하게 독대를 했는데 이 독대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그러한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온 당시 박근혜 의원은 전 국민들 앞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찬사를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의원이 당시에 김정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지금과는 너무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경제난 때문이니까 우리가 경제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 정치에 대해, 남한 정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김정일에 대해 극찬과 친송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행위 하나하나를 따지다 보면 도대체 새누리당과 이정현 대표가 말하고 주장하는 종북 세력 운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되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오늘 논평의 핵심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종북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외교적 수사냐 아니냐, 누가 한 것은 로맨스고 누가 한 것은 뭐 외도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유권자들이 이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 우리 국민이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 진실은 이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과 이명박 박근혜 권력 10년, 이건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앞서 민주정부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은 일본 구구 세력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햇볕 정책을 통해 경제 번영과 평화를 지향했던 것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이었죠. 하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현 권력은 지난 민주정부 10년과 거꾸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두 권력의 차이인데요. 독도 문제에 대해 이명박은 지금은 곤란하다,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로 일본에 화답을 했고요. 또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한을 돈 10억엔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북한과는 내내 이 해결 대책도 없는 대치 국면으로 몰아가면서 국민을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방치하고, 그러면서 반면 자신들은 조금만 낌새가 이상하면 청와대 벙커로 숨어 들어가고, 거기서 정말 군대도 안 갔다 온 우리 이명박과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공군 점퍼를 입고 무슨 회의를 하는 그러한 쇼를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유권자는 선택해야 됩니다. 일본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면서 북과는 평화적인 해법을 찾는 정치인을 이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 아베 권력에는 한없이 자애로우면서 반면 북한과는 전쟁이나 한판 하자고 하면서 온 나라에 사드 배치나 강요하는 지금의 이러한 그 새누리당 권력을 선택할 것인지, 결국 저는 이 문제의 귀결점은 바로 여기라고 보고요.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린 김용민 브리핑 본격 정치 논평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뭐 잣대를 동일하게 하던지, 아니면은 지금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가 취했던 대북 메시지, 레토릭, 이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그 이상 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문제 삼지 않기 하든지. 이게 뭐 새누리당은 여하간 지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인 이런 식의 이중잣대로 그동안 뭐 색깔론 해왔는데, 하여튼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하기 힘들다면 당의 문을 닫던가, 논리와 상식을 완전히 농락하는 이런 정당은 참 백해무익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뻔뻔한 게 이 방송 내용에서 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 같은 경우. 참. 이게 정말 부끄러운 게,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갔을 때 우리 쪽에서 데리고 간 사람을 이제 대통령이 이제 김정일한테 소개할 때 국정원장 아무개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때 김정일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저 사람들 우리한테 선거 때 판문점에서 총 쏴달라고 부탁했던 그 사람들이죠?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한 진짜 있을 수 없는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반성과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고 자기네들 이야기는 덮어놓고 그냥 공세를 취하는 이런 태도, 정말 반성하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촉구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 이야기 하실 것 같았습니다. 예, 종북에 대한 이야기. 예. 이 종북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정말 마녀사냥식 무슨 도포 같아요. 한번 뒤집어 씌워 놓으면, 예. 그리고 또 누구한테든 던져갖고 한번 그냥 씌워지면 헤어날 길이 없고 논란의 시작으로 불거지는데, 자,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씨의 회고록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다시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가 이제 시작됐어요. 우병우하고 최순실 게이트, 즉 요즘 유행하는 이른바 우순실 게이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순실의 개념을 처음 제가 꺼냈을걸요. 우순실이란 가수는 있었지만은 네. 우병우 플러스 최순실 이거를 엮어가지고 우순실이라는 말은 아마 제가 처음 만들어냈을 겁니다. 예. 저작권을 우리 김 PD님이 갖고 계신 건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우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박근혜 권력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낡고 더러운 수법, 이 새누리당이 아주 전통적 수법이죠. 잊지도 않은 빨간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저것이 빨갱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한심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11월 16일 날 기권하기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11월 20일 나흘 후에 북한에다가 우리가 이 표결에 대해서 기권할 것이라는 걸 기존의 남북관계 관행에 따라서 주요한 사안은 미리 통보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그 관행에 따라 나흘 후에 기권 표결할 걸 통보해 준 것이 이 사안의 실체다. 이렇게 현재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갖고 이 사실을 송민순 씨가 쓴 개인적인 회고록의 개인 의견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다른 본질이 있는 것이냐 이야기가 전파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이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악용하고자 과거 NLN 잊지도 않았던 무슨 뭐 포기 발언 어쩌고 하면서 국민을 잘 속여갖고, 그래서 이점을 보니까 이번에 또다시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의 불씨를 붙였는데요. 오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긴급 의총을 한다고 하면서 이른바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거 새누리당이 늘 끊임없이 때만 되면 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른바 대통령의 통치행위 과정에서 있었던 남북 소통 관계를 자꾸만 또 왜곡해서 언급하고, 또 이정현 새누리당 현 대표는 내통이라고 하는 아주 자극적이고 황당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는데, 정말 누가 내통해온 것인지 아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뿌리와 줄기 해당하는 사람, 저는 뿌리는 박정희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줄기는 광주 민중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이다.
공화당과 민정당,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공화당과 민정당 세력들이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새누리당의 이제 주요한 구성원들이.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제 공통점이 있지만 쿠데타와 독재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고, 그리고 또 이를 유지했던 수법이 바로 비슷한 건데요. 전두환과 박정희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북한 정부 지도자들과 매우 강경하게, 김 PD님 오늘 이야기를 제가 할 거라고 예상하셨다는데 사실 또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따라서 언급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한심스러운 공작에 우리가 넘어가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옳은가 싶은 또 한심스러운 생각도 있었어요. 저 스스로도 이걸 계속 같이 떠들어주는 것 또한 걔네들이 원하는 건데 싶은데 어차피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상황에서 또 그냥 있는 것 또한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그동안 북한 권력과 대한민국 대통령 또는 주요 정치인 사이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번 주 김용민 브리핑, 본격 정치 논평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예. 이제 사건 내용 이걸 길게 인용할 생각은 없고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라면 익히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예.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아주 핵심, 그 생선의 눈동자 같이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정리해 보면, 예.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송민순 씨는 자기 회고록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의 의견을 물어 이 표결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회고록에서 쓰고 있는데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2007년 11월 15일이죠. 이날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이 다뤄졌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6일, 하루 지난 다음 날이죠. 이날 치열한 토론 결과 다수 의견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참여정부는 기권하기로 의견이 모여지니까 이에 대해서 문 전 비서실장이 이를 따라갔다. 이게 이제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의 종합된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 지금 북한의 표결에 대한 찬반 또는 기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뜻에 따라 기권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실상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막 떠들고 나오면 내용은 아는데 결론이 그래서 뭔지